안녕하세요. 슈레딩어의 백수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환자의 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울증이라는 병이 수면 장애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저도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잠을 굉장히 좀 많이 못 잤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막 거의 아침 5시, 6시쯤 되면은 그때 이제 까무룩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뭐 이런 생활들을 좀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는데 다행히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는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이고 해서 계절성 우울증도 심해질 때고 또 우울증으로 잠을 좀 좋게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오늘은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좀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왜 잠을 잘 못 자는지,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명백하죠. 걱정거리가 있어서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기질적인 어떤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밖에도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자려고 누우면은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당연히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요. 크게 작용하는 호르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두 번째는 코르티졸. 코르티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심하면 이 코르티졸의 레벨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까무룩 잠이 들어야 되는 꺼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도 그때도 계속 이제 각성 상태가 유지가 돼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세로토닌 레벨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세로토닌의 작용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이 세로토닌이 이 좀 비슷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세로토닌이랑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잠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정제 같은 것들도 드시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져요. 그 생합성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세로토닌 자체의 레벨이 낮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의 양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과 그 결과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런 식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높은 코르티졸 레벨이랑 낮은 세로토닌 레벨이 둘 다 수면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이죠. 저희가 우울증이 심할 때는 무엇보다도 두문불출하게 되잖아요. 늘 집에 누워있게 되고 또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낮 동안에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요. 또 햇볕을 쬐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의 몸에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아주 중요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 생물학적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체시계예요. 근데 우리가 낮밤이 바뀐 활동을 하고 낮 동안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잘 안 보고 이런 습관들이 우리 생체시계를 망가뜨리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잠을 자는데도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문제 있죠.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뉘어요. 문제 하나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예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거 말고 제가 자려고만 누우면은 저를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저의 코르티졸 레벨을 막 폭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일이었어요. 우울증이 한창 심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진짜 그냥 꼭 해야 되는 일들만 했거든요.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뭔가 좀 더 잘 하려면은 그것들 외에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은 아예 손을 못 대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언젠가는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일인데 정확히 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하염없이 미룰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서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의 근심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만 누우면 오늘 내가 했어야 했는데 안 한 일들, 그래서 내일로 미룬 일들이
저를 막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내가 뭐 안 했고 뭐 안 했고 뭐 안 했고 뭐 안 했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심장이 막 뛰면서 그 공황장애 비슷한 어떤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라도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일을. 근데 또 그 일은 못 하겠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통을 받다가 해결 방법은 하나잖아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마침 이제 감사하게도 조금 이제 기분이 나아지면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건 아니건 완성품의 어떤 완성된 결과물의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이 일들 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찔끔찔끔 해 나가다 보니까 자려고 누웠을 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안 했다고 막 사람 미치게 하던 그 스트레스가 차츰차츰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아침에 기상할 때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오르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레벨이 좀 지나칠 정도로 높았겠죠. 그래서 자는 것도 고통이고 일어나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니까 잘 때도 좀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어제 요만큼 했지 오늘 요만큼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요걸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핸들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좀 진짜 중요해요. 호르몬이랑 생체시계는 사실 별개로 나눠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 개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 생체시계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면서 그러다 보면은 내 호르몬들도 좀 제대로 작용을 하게 되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생체시계도 또 잘 작동하게 되고 요게 이렇게 선순환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악순환이었죠. 생체시계 망가지고 호르몬 망가지고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이걸 이제 약간 좋은 사이클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낮에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니시고 조금 힘이 있다, 내가 좀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원래 운동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많이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동네 헬스장에 그룹 PT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는 못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일주일에 5번 가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이랑 멜라토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낮 동안에 밖에 나가서 충분히 햇볕을 쬐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가 알아보자면 일단은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이 트립토판이 바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예요. 우리 뇌에서 처음에는 이 트립토판을 가지고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 N-아세틸 세로토닌으로 바뀐 다음에 마지막에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울증을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자려면 일단은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립토판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낮 동안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기 시작하면은 이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낮 동안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서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많이 저장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 동안에 만들어뒀던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좀 더 양질의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운동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세로토닌이든 멜라토닌이든 많이 만들려면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트립토판을 옮겨주는 트립토판 수송체예요. 얘가 트립토판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 트립토판 말고 그 류신이랑 아이소류신이랑 발린이라고 하는 그 BCAA라고 하는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요것들도 같이 옮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동일한 수송체를 두고 이 다른 아미노산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BCAA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운동을 해서 BCAA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수송체가 운반해야 될 BCAA들이 줄어드니까 경쟁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트립토판을 뇌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밖에 나가서 햇볕 쬐고 운동하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뇌에서 더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이랑 좀 더 잘 대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밤에는 이 세로토닌들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호르몬의 어떤 작용들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은 상태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의 저였다면은 이거를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은 아니고 거의 10년쯤 다 된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병원에 다녀서 처음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약이 있어요. 바로 도파민 쪽에 작용을 하는 코에타핀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어떤 목적으로 코에타핀을 저한테 처방을 해주셨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그때 처방받아서 먹었던 농도가 기억하기로는 12.5 아니면 25mg 정도, 굉장히 낮은 농도로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었는데, 이 약은 선생님이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까 밤에 먹어라, 자기 전에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준비를 다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한 10분도 안 돼서 그냥 까무룩 잠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서였잖아요. 근데 이 약이 제 긴장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또 궁금하니까 찾아봤고, 코에타핀이 되게 신기한 약이었어요. 얘가 일반적으로는 그 도파민 쪽을 건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히스타민이랑도 관련된 어떤 작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왜 감기약 먹으면 졸릴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항히스타민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코에타핀도 마찬가지로 히스타민 수용체 H1이라는 거에 얘가 붙을 수가 있대요. 심지어 결합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제 타겟하는 그 도파민 수용체보다 훨씬 높은 그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은 농도로도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항히스타민 그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불면증의 약을 처방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잠을 못 자고 하면은 뭐 이런저런 약을 드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처럼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교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고집할 수가 없는 경우. 내가 이것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안 돼서 점점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병원에 가시면은 이런 도움들을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받은 도움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만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도움을 조금 주실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호르몬이랑 생체시계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한 얘기는 조금 더 이제 호르몬에 포인트를 둔 얘기였다면, 그 다음 또 제가 집중하고 있는 방법은 생체시계를 잘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제 낮 동안은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낮인 걸 알고 밤에 밤인 거를 내 몸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갓난아기 낳아서 키우는 분들 백일의 기적 얘기하시죠. 백일의 기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아기가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낮과 밤의 어떤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낮과 밤의 사이클 24시간 주기에 맞춰갖고 살고 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이 주기를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낮이 뭔지 밤이 뭔지도 모르는 아기가 그걸 하루아침에 얘가 낮인 걸 알고 밤인 걸 알고 그래서 깨고 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낮 동안에 빛을 보고 햇볕을 쬐고 밤에는 깜깜해지고,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생체 시계가 맞춰지고, 그러면서 아기가 잠다운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 키우는 집에 낮 동안에 아기가 좀 자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님이 힘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낮 동안에 애를 계속 어두운 환경에 두시면은 오히려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낮에는 내가 햇볕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밤에는 대신에 애기가 그 어떤 블루라이트라든가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비단 갓난 아기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집은 이제 LED 형광등을 쓰고 있으니까 밤에 한 10시쯤 지나면 이 형광등을 끄고 좀 어둡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스탠드랑 조명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좀 큰 스탠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조명 요거를 머리맡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 사 먹고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얘가
이렇게 노란불이 나와가지고 밝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밝기 조절이 되는 노란불이 나오는 조명을 이렇게 몇 개를 준비를 해서 밤에는 이런 거를 좀 켜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밤에 어두울 때 폰 보는 게 여러모로 백해무익하잖아요. 좀 끊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뭐 때문에 안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를 알면은 끊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또 코르티졸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계속 보면은 그 인스타 같은 거 SNS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엔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을 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코르티졸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 한켠에서는 아, 이거 끄고 자야 되는데 또 이거 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점점 이제 나를 각성 상태로 이끄는 코르티졸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백해무익하니까 핸드폰은 가급적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작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노력들은 바로 이 수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또 여러 가지 섞여서 오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감각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냄새에 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내 방인데도 뭔가 언짢은 냄새가 나면은 못 자고 또 누워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캔들 워머를 산 다음에 조그마한 종지 있죠. 소스 그릇은 너무 얕고 그 라메킨이라고 베이킹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몇 가지를 사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원하는 거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발향을 시키면 온 방에 이제 그 기분 좋은 향기가 퍼져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기분 좋아지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러 가기 전에 라벤더랑 뭐 로즈마리랑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발향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캔들 워머는 끄고 그냥 그 향을 이렇게 즐기면서 침대에 눕습니다. 그래서 후각적인 어떤 불쾌감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촉각적인 어떤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 이불이 불편하면 몸을 못 가누고 제대로 못 가누고 막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불도 좀 그러니까 침구를 좀 편안한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잠옷을 따로 샀어요. 그래서 그 파자마 중에 되게 부드럽고 몸에 이렇게 쫙 이렇게 감기면서 불편하지 않은 그런 파자마를 사서, 원래는 그 집에서 이제 막 목 늘어진 티셔츠랑 슬링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로 잤는데 요즘은 잘 때 잠옷으로 바꿔 입고 자요. 그러니까 또 한결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출장 가면은 잠자리 바뀌고 침구 바뀌고 하면서 거기 냄새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 좀 스트레스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잠옷을 제가 출장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 많이 도움이 돼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많이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 타이머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분을 정한 다음에 시간이 딱 그냥 끝나면은 지 혼자 삐삐삐 우는 되게 단순한 타입의 타이머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포모도로 타이머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막 그 ADHD 뭐 이렇게 고친다고 할 때 어떻게든 써보려고 샀는데, 근데 그 포모도로 뭐 그 목적으로는 안 써요. 그게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타이머가 쓸모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가 돼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왜 우리가 핸드폰을 조금만 더 보고 자야지 하다가 이렇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냥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딱 맞춰놓고 머리맡에 딱 두고 그리고 놀아요 그냥. 그러다가 얘가 이제 삐삐삐 울면은 그냥 아 자야지 하고 그때 이렇게 딱 끊고 자는 그런 용도로 쓰고, 그리고 아침에 또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잠을 좀 뇌를 깨워야 된다는 핑계로 바로 이제 잠 깨자마자 웹툰 같은 거 보고 그랬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계속 타이머로 한 5분, 10분 정도를 맞춰놓고 그냥 이렇게 천장만 보면서,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을 잠에서 깨자마자 조금 가져요. 그러면서 누워서 이렇게 몸을 이리저리 이렇게 비틀면서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런 기상 루틴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머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울증 환자들한테 좀 잔인할 수 있는 계절이죠. 겨울이 왔습니다. 해를 보기가 더 어려워져서 계절성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는 계절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맑은 날에는 꼭 밖에 나가서 해를 많이 보고 볕을 많이 쬐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고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짜릿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밖에 나가서 길을 걷는데 문득 바람이 싹 불어오더라고요.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햇볕은 뜨거웠어요.
얼굴로 내리쬐는 햇볕은 뜨거웠는데 공기는 선선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늘은 굉장히 파랗고 너무 예쁜 가을 하늘이었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확 불어오던 바람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 주변이 얼마나 시끄럽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오롯이 내 온몸으로 내 피부로 이 계절을 느끼는 경험이라는 게 그냥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입으로 소리내서 진심으로 좋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계절을 내가 오롯이 느끼는 그 순간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좋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난번 영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렸어요. 이게 자칫 또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건드릴 수도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올렸는데 영상 올리고 걱정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저한테 절대로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선택은 안 할 거예요. 저번 영상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선택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어떤 것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 중에 내 목숨이 내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떤 뜻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내 목숨이 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감히 그런 선택을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가을에 그 감정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그 기분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내년 가을에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주무시는 나날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존신고는 여기까지고요. 짧지 않은 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이 아닌데도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옛날 인사말로 인사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랄게요. 안녕.